삼성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호 전무님 모시고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없는 파생 상품과 원자재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월 시장에는 지난 뉴스3 시간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듯이 증시의 변동성은 많이 완화가 되고 또 그러나 국채금리나 상품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계속 뭐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아직도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 높아지니 하면서 금리가 내려간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AI 가지고 계속 엔비디아 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이제 만비디아 됐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약간은 박스장이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뽑아봐도 유명하신 분들도 박스장을 예상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박스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하는 쪽,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움직임은 약간 또 금리 또 인하 안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뉴스에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지난달 5월 달에 나온 뉴스 중에서 파생 상품 관련된 뉴스들만 좀 찾아보니까, 이제 채권왕 빌그로스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인데 옵션을 양매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양매도를 그 밈주식 양매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 이게 뉴스화가 됐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 뉴스화가 돼서 빌그로스가 이제 옵션 거래를 한다. 채권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이. 그래서 무슨 옵션을 매도하나 봤더니 밈 주식들 AMC, 그 다음에 게임스탑, 네. GMC 두 가지를 갖다가 그 앳더머니 스트레들이라고 불리우는 콜드 팔고 푸트 파는 거를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먼 거를 파는 게 아니라요. 유행하고 있는 위클리 옵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며칠 안 남은 것들을 팔고 네네. 계세요. 근데 변동성이, 저도 이렇게까지 높은지 몰랐는데 변동성이 400%예요. 그러니까 옆에 차트 보시면은 변동폭이 605, 522, 그래서 400%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실제로 옵션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양쪽을 다 팔면 웬만하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이제 5월 15일 날 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일 날 이분이 벌었는지 깨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종가가 22.21로 금요일 날 끝나서 그 사이에 있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행이네요.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도 변동성이 너무 비싸지니까 양쪽 매도를 다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차트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잖아요. 어땠나? 그랬더니 와, 밈주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6불짜리가 64불이 됐다가 지금 다시 21불에 끝났어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64불까지 올라갔을 때 그 변동성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400%로. 그때 용감하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스트레드를 매도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행사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0불 넘어갈 때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40불 넘어가고서 64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후덜리기는 좀 후덜리지 않았을까? 그쵸? 그림상으로 보면은 자기가 매도하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쭉 해서 제자리에서 끝난. 긴 것도 아니고 위클리인데. 네, 위클리인데. 큰일 나죠. 네, 그래서 15일 날 뉴스니까 14일, 13일 날 팔았다가 17일 날 만기돼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림을 옆에 오른쪽에 제가 그려놓은 거 보시면 40불짜리인데 그 프리미엄 양쪽을 합치면 22불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18불, 위로 네. 62불만 넘어가지 않으면 4일 동안, 3일 동안. 그렇죠.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왜, 무슨 주식이 아래로 반토막 나야지 행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도 50%가 올라야 행사되고, 3일 동안. 와, 이런 옵션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파는 것도 그렇지만 사는 사람도 참 저거네. 사는 사람은 항상 마켓 메이커죠. 마켓 메이커 또는 이제 진짜 그 할지 용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거는 개인들이 민주식 할 때 레버리지 쓰려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향성을 베팅한 사람은 어차피 오를 거에 베팅을 한 거니까, 이분은 아니야, 이 사이에 있을 거야 하니까 이런 베팅을 하지만, 오르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뭐 40불쯤 넘어갈 때 뭐 한 20불쯤, 뭐 10불쯤 할 테니까, 그때 사면은 그 60불 가면은 10불짜리가 60불 되잖아요. 그러면은 55배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동성하고 무관하게 막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리즈너블하게 보는 분들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근데 이제 개인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개별 종목 매도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려도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본 거는 금리 옵션도 또 열심히들 또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리버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맨날 뭐 JP모건이 해지할 때 콜 팔아서 풋 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자율 쪽에서도 똑같이 그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굉장히 짧은 옵션들을 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CPI를 앞두고 거래를 앞두고 짧은 옵션으로 CPI 되는 것만 딱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급락을 하거나 너무 급등을 하면은 내가 해지하는 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베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베팅인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마켓 메이커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이런 포지션 잡는 거는 해지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스크 리버설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사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건 이제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내려가는 쪽을 사야 되니까 콜옵션을 사는 거고 올라가는 쪽으로 하니까 가격으로 가니까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 풋옵션을 매도하고 그래서 풋옵션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사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을 베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거래하는 니즈는 일단 선물을 하거나 옵션을 하거나 했을 때 좀 그냥 마음 편하게 며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변동 안 하고 끝나면 그냥 돈도 안 냈고 돈도 안 벌고 대신에 내가 가는 방향으로 쫙 밀려서 갔을 때는 선물만큼의 수익이 확확 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날 이제 4.25까지 떨어지면은 1,500만 불 이득 보고 대신에 4.7 이상으로 올라가면 1,500만 불 손실 보고 그 꺾이는 점들이 뒤에서 이제 차트로 제가 네. 보여드리면 그 이자율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없잖아요. 그 뭐죠 레이치로 돼 있는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채 가격으로 돼 있는 선물에 대한 옵션들이 거래가 되니까 그 트레저리 옵션들에 대한 걸로 포지션을 잡은 거고 풋 옵션을 매도했으니까 그린 보시면 108.25에 매도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9.75 콜 옵션을 매수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이에서 그냥 끝나면 그냥 똔똔인 상태가 되게 만들어준다. 순이익이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는 금리를 보니까 4.25하고 4.75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거나 굉장히 큰 이득을 보더라.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6월 만기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인지 안에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리스크를 자기가 지고 네. 대신에 금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안 갔을 때 그때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 없이 보험을 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방향성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약간 선물로 볼 때는 약간 이제 꺾어졌다가 살살살살 선물과 같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는 옵션 페이오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이름을 리스크 리버설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향 조정한 베팅을 하향 한 거죠. 거네요. 하향 베팅을 하는 거죠. 금리 하락을. 그리고 근데 이제 1번 뉴스는 그러면 오히려 박스권에 있을 때 먹는 거고 2번은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더 튀어야 그렇죠. 먹는 거고 중간에 있으면 보험처럼 작용을 한다. 중간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네네. 예, 반대쪽으로 갔을 땐 보험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해지성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지를 한다고 보면은 채권을 매도 친 사람들이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누군가는 해지를 하고 누군가는 또 푼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앞에 거는 주식이고 채권이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제도 올라가고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라가는 쪽으로는 제한돼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베팅을 하고 있다.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조금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서 중국에서 이제 미 판매 주택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세게 발표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중국이 많이 올랐나? 라고 보면은
그 과거에 근데 발표하기 전에 좀 더 많이 올랐고 발표 나면서 더 올라서 이제 트렌드가 거의 확인이 되는 수준이 돼서 ELS, 뭐 HS, CI 이런 것들도 다 막 잘못하면 다 상한될 것 같은 수익 상한될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발표가 있고 상승했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가격들이 움직였는지도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는 그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분양 주택을 다 사라 그랬어요. 사게 돈 빌려줄게. 그래서 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이 사. 그걸 가지고 이제 공공주택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뿌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이 안 돌잖아요. 집이 안 팔리면. 그러니까 집을 사줘야 또 돈을 주고 돈을 줘야 또 딴 데서 뭘 하고. 그러니까 이 유통을 시키려고 통화 속도를 돌리기 위한 행동을 결국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업자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은 파산하거나 이러면 전체 지방 정부랑 다 부실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돈을 넣어줘서 기본적으로 그 집을 사주고 그 지방 업자들도 개발업자들도 다시 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물음표가 드는 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일까? 싸게 판다는 거지. 싸게 판다는 건지 아니면 비싸게 사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려면 비싸게 사줘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냥 적정한 가격에, 적정이라는 게 막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크게 안 보거나 손해를 보는 마진을 줄이는 가격 정도에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도 결국 돈을 푸는, 미국도 결국 뭐 QT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보조금 주고 금리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돈을 좀 다시 푸는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앞뒤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도 결국 돈을 푸는구나. 그러면 이 돈을 푸는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돈을 푸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아 이게 진짜 버블이 터지면 세게 터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반면에 쉽게 빠지지 않겠다. 빠지기만 하면 돈을 계속 풀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트 보시면은 3월 5일 날 제가 흰색 선을 쭉 그어놨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양해예요. 거기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1조 위안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걸 내가 경기 부양하는 거 할 거야 라는 걸 양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 딱 보시면 빨간색이 HS 그 부동산 지수예요. 중국 메인랜드 상하이 부동산 지수인데 그 빨간색이 부동산 지수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S&P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쭉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부동산 지수 움직이는 게 양회에서 그렇게 돈을 푼다고 발표를 했으면 임팩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임팩트가 오히려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려갈 때 위에 아래 제가 S&P랑 코스피를 넣은 게 중국만의 영향으로 중국 주가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솔직히 글로벌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중국만 혼자 디커플링이었어요. 자, 남들 다 올라갔는데 자기 혼자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두 개를 보시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커플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주택 완화에서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과거의 정책으로서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글로벌 증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요 하얀색 뒤에 이제 5월 17일자 흰선인 두 번째 흰선이 17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채권 발행한 날이에요. 이 채권 발행해서 집 사줘. 이 날짜거든요. 발표, 아까 얘기한 그 정책 발표된 날짜고. 그러면 그 정책 발표된 날짜를 보시면 바로 완전 일직선으로 쭉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일날은 충분히 반영을 하더라. 그리고 그러나 그 뒤로 넘어가서는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런 임팩트들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중국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돈을 계속 푸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해서 진짜로 망가지면, 예, 그러면은 이제 일본처럼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 방법 없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뇌피셜 시간에 이 발행한 특별 채권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가격이나 변동성을 보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기에 유익한 뉴스였고요. 네, 다음은 사실 요 근래 한 4주간 가장 핫했던 네. 시장, 바로 네.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한 뉴스 세 가지 네. 한번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처음
준비한 거는 이제 구리 관련된 건데요. 이제 구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보면은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사실 8,000불 아래에서 놀았었었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11,000불, 톤당 11,000불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요번에 좀 조정받아갖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뭐 한 굉장히 연초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보면은. 그래서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중국 경제도 안 좋고 뭐 이랬었다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정광 그 부족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제련업체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중단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5월 16일자 해가지고 과거 6개월 동안 어떤 에셋이 제일 많이 올라갔나 이거 표시하는 건데 놀랍게도 구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0%가 넘어 31.7%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하는 테크스탁이나 아니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상승했는데 카파는 그거보다 더 한 31%가 상승을 했었었고 다우존스가 14%인데 뭐 그거 비교하면은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러니까 핫하다 뭐 이런 저거는 알겠는데 뭐 올라갔었던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은 동정강 부족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좀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 이제 그러니까 EV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 쪽에 이제 많이 생산이 늘면서 구리들이 많이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EV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작년에 한 30% 정도 생산이 늘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한 60%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택, 컨스트럭션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구리 소비량은 줄었지만은 뭐 EV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펀더멘털 쪽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건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펀더멘털 쪽으로는 괜찮아요. 보면은 LME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 이제 트렌드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거고 작년 말엔 좀 늘긴 했지만 올해도 이제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적인 상황은 좀 타이트하긴 한데 사실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가격 자체가 6개월 만에 30%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프로핏 테이킹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좀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동정강 부족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좀 트리거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동정강 부족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유발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나마에 있는 코브레 파나마 이제 광산이 이제 폐쇄 결정을 작년 말에 11월 달 정도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폐쇄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그게 한 전 세계 그 매장량 규모로 한 10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광산이고 여기서 이제 환경 운동자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폐쇄하달라고 이제 계속 저기를 했고 거기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동정강 뭐 수급을 갖다 따져봤을 때 이제 숏이 한 3%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그러면은 정말 폐쇄가 될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운영하는 회사는 캐나다 회사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퀀텀이라고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 국제 법원에다 이제 이의 제기를 했죠. 대법원에서 판결 내서 이제 폐쇄하라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거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상태고 이제 그거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파나마 정부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투자도 한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은 거고 고용도 한 7,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출하는 그 구리 양이 보면 파나마 전체 이제 수출량의 75% 정도 되거든요. 이거 다음이 바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하고 바나나만 수출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조금 부담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다시 폐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게 걸리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이제 그걸 갖다 해야 되는데도 코스트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제 만약에 폐쇄 결정이 이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수급이 이제 바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EV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인데, 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생산량 자체가. 그러면 이 늘어난 생산량을 갖다가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도 한 30% 늘어났고, 태양광도 패널도 한 60%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 이거죠. 올해는 이제 중국에서 올해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이 5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신규 설치한 그 용량의 4배가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해가 작년보다 4배 정도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다 처리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리가 안 되면은 계속 이걸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리 수요도 사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리값 올라가니까 이제 경제 살아나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하기 전에 좀 그런 부분들, 이제 EV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 이제 움직임도 좀 한번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데이터 센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공급도 부족하고 뭐 앞으로 저것도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건 다 좀 너무 먼 미래의 얘기고, 이제 당장 가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 시점에서 좀 조심하면서 가는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더 많이 예. 올랐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AI 혁명에 있어서 가장 뭐 혜택을 받을 원자재는 이제 네. 천연가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자마자 그냥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뭐 3월 말 대비해가지고 한 67%, 한 70% 정도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한 2.8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AI 센터 관련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질 거로 예상이 되면서 에어컨 수요도 있으니까 발전량을 늘리다 보면은 이제 천연가스 좀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먼 미래를 갖다가 좀 빨리 땡겨가지고 반영시킨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보면은 아직 펀더멘탈 쪽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지금 프로덕션 쪽을 살펴보면은 역대 최대급 이제 생산량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재고도 지금 5년 평균 이렇게 범위 레인지를 갖다가 훨씬 초과하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평균 대비 한 30% 정도 더 많은 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도 좀 투기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이 재고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이제 좀 많이 비축을 해놨는데 날씨가 별로 안 춥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도 뭐 여름철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날 거로 생각되고 이제 미리 반영이 됐는데, 막상 여름 좀 되면은 사실 그만큼 뭐 비축할 저것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뭐 3불, 4불씩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뭐 찬바람 정도나 불어야지 한 3불 정도 테스트하지, 그 전까지는 뭐 3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히팅 수요가 원래 더 주요 메인 수요처니까. 네. 근데 오늘 장중에 네. 2.92 터치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계절적으로는 좀 비수기잖아요. 비수기 예, 오히려, 네. 저기 좀 난방 찬바람 수요가 불어야지 더 이제 메인인데. 쭉 올라오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많이 올라온 걸로 봤을 때 뭐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조심하시고 보면은 좀 뭐 이런 움직임을 갖다가 너무 장기간으로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뭐 좀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요것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EV 관련된 미국의 EV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 그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0%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인데 이제 100%로 올리겠다. 예. 일반 자동차는 2.5%인데 전기 자동차가 25%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높은 율의 이제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100%로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중국에서 미국에 가는 전기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100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몇 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5%나 100%나 뭐 큰 어차피 안 사요, 그죠? 예, 어차피 별 영향은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별 영향은 없는데. 대손님 아니에요, 대손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봤을 때 크게 뭐 저기 영향은 없지만은 하여간에 뭐 듣는 사람은 좀 후련하잖아요. 뭐 저 이렇게. 숫자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미국 제조업을 갖다 더 보호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산 그 EV를 미국에 별로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는 많이 가지만은 미국 쪽으로 가는 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00대? 월 1000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25%건 100%건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건데, 근데 사실 EV 차에 대한 100% 그거보다는 사실 더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25%. 이게 원래 여기 보시면 이제 7.5%였다가 이걸 25%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25%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가형 그러니까 모델 3 뭐 이런 거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비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었는데 그게 관세가 이제 뭐 25% 매겨지니까 이제 더 비싸게 사는 뭐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관세를 많이 올린다는 거는 보면은 이제 원래 목적 자체는 자국 산업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게 많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자국에 뭐 그런 산업이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 관세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살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억제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EV 업체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 테슬라 말고는 사실 만드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메이저 업체라는 포드, 뭐 G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손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차 한 대당 10만 불씩 손해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 이제 판 게 만 대 EV를 포드에서 10,000대 팔았는데 EV 쪽에서 손실 난 게 13억 불 정도 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매출이 1억 불 났는데, 저기, 손실이 13억 불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 한 대 팔 때마다 10만 불 이상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드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거 EV 쪽 부담스러운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요즘 뭐 발표 나오는 게 다 저기 EV 연기하고 하이브리드에 포커스 한다는 게 나오는 게 지금 해봤자 사실 잘 팔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은 늘어나고 하니까 이쪽을 포커스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실 테슬라 말고는 보호해야 될 EV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게다가 테슬라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완제품이 수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주로 수입을 하는데 배터리는 또 관세 올리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저것만 비용만 높아지는 그런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지금도 잘 안 팔리는 EV 차들이 비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갖다 막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뭐 중국산 배터리 사가지고 미국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데 좀 더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면은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예 이걸 관세를 높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는 비싸고 이제 뭐 이런 쪽에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봤었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EV나 뭐 이런 배터리나 이런 쪽 기술 격차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리 같은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이게 팔리는 걸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안 팔리면은 사실 미국 쪽에서도 이거를 갖다 잘 들쓸 거고 중국에서도 이걸 들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수요가 유지되는데도 사실 영향이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뉴스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품 선물에서 지금 많이 올랐던 네. 천연가스나 구리는 사실 수급 상황에 새로운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데 네. 어떤 투기적인 요인으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원자재는 또 저희 실제로 생산 비용에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서 실제로 어제 PMI 발표했을 때도 이제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 라는 그런 말이 또 결국은 금리에도 이어져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어렵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전기차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기차도 원래 소비적인 측면에서 좀 캐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는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게 도움을 주는 건지 좀 장벽을 만드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